독일 할머니가 한국 기술 하나로 80년 만에 처음 맨발로 걸었다고. 뮌헨 외곽 슈타른베르크 마을이 지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80세 그레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두꺼운 슬리퍼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그녀에게 고문이었고 독일의 겨울은 공포였죠. 그런데 한 대학생 손자가 서울에서 경험한 신기한 기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집, 한국의 온돌이었습니다. 독일 건축업계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웃들은 위험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손잡고 독일 전통 가옥의 수천 년 한국 기술을 접목시켰고 3주간의 험난한 공사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발로 집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효심이 어떻게 독일 전역을 뒤흔드는 혁명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한국 온돌이 유럽 중심부를 정복한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할머니, 왜 맨발로 다니세요? 루카스 80년을 살면서 처음이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영하 10도 독일 겨울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80세 할머니가 맨발로 집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두툼이입니다. 오늘은 한 손자의 효심이 국경을 넘어 유럽 사회를 바꾼 감동 실화를 준비했어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뮌헨 외곽 슈타른베르크, 그레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두꺼운 슬리퍼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고문이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공포였습니다. 난방비는 한 달에 300유로가 넘었지만 발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런데 손자 루카스가 서울에서 경험한 온도를 떠올렸습니다. 독일 건축업계는 불가능하다 했고 이웃들은 반대했지만 손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엔지니어와 3주간의 험난한 공사, 예상치 못한 문제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따뜻한 집.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독일 공영방송 다큐멘터리가 되고 100개가 넘는 실버타운이 줄을 서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 온돌이 유럽을 정복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밀러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는 뮌헨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이죠. 독일 사람들은 보통 엔지니어링과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였어요. 처음 K- 드라마를 본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추천한 드라마를 우연히 봤는데 그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죠. 스토리텔링 방식이 독일이나 미국 드라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감정 표현이 섬세하고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자주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침대나 소파를 두고 바닥에 앉을까?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겨울에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는다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 궁금증을 품고 있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뮌헨 공대와 서울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합격했죠. 2024년 2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독일의 뮌헨도 겨울이 추운 편이지만 서울도 만만치 않게 추웠어요. 영하 5도 정도였죠. 대학교 기숙사 대신 저는 홈스테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가정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하숙집 주인 김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선생님,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김 선생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루카스 씨, 이게 한국의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 아래에 따뜻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있어서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는데 바닥은 항상 차가웠거든요. 특히 우리 집은 전통적인 대리석 바닥이라 겨울이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래서 늘 두꺼운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했어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방 바닥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어요. 정말 신기한 감촉이었죠.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왔죠.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열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파이프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했지만 기본 원리는 같답니다. 수천 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의 라디에이터 난방은 19세기에 개발된 건데 한국은 훨씬 오래전부터 바닥 난방을 사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온돌 위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침대에서 자면서도 이불을 두세 장 덮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불 한 장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등과 허리가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평생 가장 편안한 잠을 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독일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슬리퍼를 찾아야 했거든요.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맨발로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댁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온돌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책상이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했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으니 집중도 더 잘 됐죠.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도 모두 바닥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국 친구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해? 지훈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좌식 문화예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바닥에서 잠도 자죠. 온돌이 있으니까 바닥이 따뜻해서 가능한 거예요. 바닥에 앉으면 가족들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실제로 바닥에 둘러앉으면 눈높이가 같아지니까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의자에 앉았을 때보다 훨씬 친밀한 느낌이었어요. 6개월간의 교환학생 생활 동안 저는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돌은 제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철학이었죠. 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따뜻해진다는 것, 바닥을 따뜻하게 하면 집 전체가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24년 8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뮌헨의 제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특히 온돌이요. 독일의 차가운 타일 바닥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독일에는 이런 기술이 없을까? 그때는 몰랐죠. 이 온돌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는 것도요.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그레타는 뮌헨 외곽의 작은 마을 슈타른베르크에 사셨어요. 바이에른 지역 전통 가옥에서 혼자 사시는 80세의 할머니였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째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집은 100년도 넘은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두꺼운 목재 벽과 경사진 지붕, 그리고 화려한 창틀이 있는 전형적인 바이에른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불편함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할머니 집 바닥은 전통 대리석과 세라믹 타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지만 겨울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해도 공기만 따뜻해질 뿐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죠.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두꺼운 양털 슬리퍼를 신고 계셨는데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훨씬 느려 보였어요. 루카스, 내 손자. 오랜만이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관절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이 심했어요. 독일의 추운 겨울은 할머니의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켰죠. 겨울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이야.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신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가장 힘들어 하셨어요. 침대 옆에 두꺼운 슬리퍼를 준비해 두시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리셨죠.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발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되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떨며 화장실로 가셨어요. 화장실도 문제였습니다. 타일 바닥이라 더 차가웠거든요.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무서워. 바닥이 얼음장 같거든. 한 번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 할머니의 고백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실에는 라디에이터가 3개나 있었습니다. 난방비가 한 달에 300유로가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발밑은 늘 추웠죠.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만 생활하셨습니다. 바닥에 앉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침실에는 전기장판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파는 값싼 제품이었는데 안전성이 걱정될 정도로 오래된 거였어요. 이거라도 없으면 밤에 잘 수가 없어. 이불을 3장 덮어도 추워서 말이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5년간 관절염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셨더라고요. 의사들은 온찜질과 물리치료를 권했고 진통제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한 정형외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레타 부인,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환경입니다. 특히 발과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통증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죠. 할머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전기 발난로도 사보고 두꺼운 카펫도 깔아봤어요. 하지만 전기 발난로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왔고 카펫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카펫에 걸려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신 적도 있었어요. 9월이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10월부터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할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올해 겨울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구나. 난방비는 계속 오르고 내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층에 거실, 주방, 침실 하나, 화장실이 있었고 2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드셨거든요. 총 면적은 약 100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발을 자꾸 움직이셨어요. 발이 시려서 그래.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온도를 떠올렸습니다. 김 선생님 댁에서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걸었던 그 느낌이 생생했어요. 바닥에 앉아서 편안하게 TV를 봤던 기억도 떠올랐죠. 만약 할머니 집에 온돌이 있다면 어떨까? 할머니가 따뜻한 바닥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할머니,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한국에서 어땠니? 할머니는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한 집,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집, 바닥에 앉아도 춥지 않은 집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들으셨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니? 바닥이 따뜻하다니 상상이 안 되는구나.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온돌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신기하구나. 이런 기술이 있다니. 그런데 루카스, 이게 독일에서도 가능할까? 그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알아볼게요.
꼭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할머니 댁에서 묵었습니다. 게스트룸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느껴졌어요. 이불을 2장 덮었는데도 추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불 한 장으로 충분했는데요. 80세 할머니가 이런 환경에서 겨울을 나신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온도를 설치해드리겠다고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을 할머니께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 댁을 나서면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도를 설치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우선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죠. 독일어로 바닥 난방을 검색했더니 푸스보덴 하이중 푸비오덴헤이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에도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주로 신축 건물에 설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의 온돌과 비슷한 원리더라고요.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새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하는 거였고 오래된 건물에 추가 설치한 사례는 많지 않았어요. 저는 뮌헨의 여러 건설업체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슈미트 바우슈밋 BAU라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100년 된 전통 가옥에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싶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00년 된 건물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존 바닥을 완전히 뜯어내야 하는데 전통 가옥은 구조가 특수해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 거예요. 두 번째 업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바이엘은 전통 가옥은 문화재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함부로 개조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기도 어렵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업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너무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쉽게 온도를 사용하는데 왜 독일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뮌헨 공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독일 건축법과 난방 시스템에 관한 책들을 읽었어요. 알고 보니 독일에는 까다로운 건축 규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을 개조할 때는 문화재 보호법, 건축 안전법, 에너지 효율 법규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안전 인증이었습니다. 독일은 TV 기술 검사 협회라는 기관에서 모든 건축 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해요. 특히 난방 시스템은 화재와 직결되니까 더 까다롭게 검사하죠.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독일 안전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받은 견적을 종합해보니 최소 2만 유로에서 3만 유로가 필요했어요. 저는 대학생이라 그런 큰 돈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었어요. 9월 말 어느 날 저는 뮌헨의 한인마트에 갔습니다. 한국 라면이 그리워서였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게시판에 여러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어 과외, 김치 판매, 중고 가구 매매 같은 광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 내 한국식 인테리어 상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사진을 찍어두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식 인테리어 상담을 본 사람인데요. 혹시 바닥 난방, 온돌 설치도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 온돌 말씀이시군요. 가능하긴 한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뮌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박준호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15년째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여기서 건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 차가운 바닥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까지요. 박준호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루카스 씨의 마음이 정말 기특하네요. 할머니를 위한 효심이 대단합니다. 온돌 설치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독일 건축법을 준수하면서 한국 온돌 기술을 접목시켜야 하니까요. 박준호 씨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여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사실 독일의 온돌을 보급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한국처럼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온돌의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난 3년간 독일 안전 기준에 맞는 온돌 시스템을 연구해 왔습니다. 화면에는 설계도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독일의 전통 가옥은 바닥 구조가 한국과 달라요. 두꺼운 목재 빔 위에 바닥재를 깔았는데 이 구조를 건드리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바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얇은 온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얇은 온돌 시스템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반 온돌은 바닥을 10cm 이상 올려야 하는데 제가 개발한 시스템은 5cm면 충분합니다. 특수 단열재와 얇은 파이프를 사용해서 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께를 줄인 거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먼저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TV 안전 검사도 통과해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치면 약 1만 5천 유로 정도 예상됩니다. 일반 독일 업체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1만 5천 유로.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해서라도 모으겠습니다.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좋겠네요. 독일에서 한국 온돌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 댁 방문해서 구조조사. 두 번째 설계도 작성. 세 번째 건축 허가 신청. 네 번째 재료 구입. 다섯 번째 시공. 여섯 번째 TV 안전 검사. 단계가 많았지만 하나씩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할머니께 따뜻한 집을 선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물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을 떠올리면 용기가 났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머니 집에 온돌을 설치할 방법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정말이니, 루카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니? 제가 괜찮다고, 제가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고맙구나, 루카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손자를 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따뜻한 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10월 첫째 주 토요일 박준호 씨와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전문 장비를 가져왔어요. 레이저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습도계 같은 것들이었죠.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박준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타 부인.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루카스 씨를 도와서 할머니 댁에 온돌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박준호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먼 곳에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박준호 씨는 집안을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바닥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실도 내려가 봤어요. 레이저로 바닥 높이를 재고 열화상 카메라로 열 손실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습도계로 벽과 바닥의 습도도 측정했죠. 1시간 정도 조사를 마치고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바닥 구조가 견고합니다. 목재 빔도 상태가 좋고요. 온돌 설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이 집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외관을 변경하면 안 되고 내부 구조도 최대한 보존해야 해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청 승인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이엘은 주는 전통 가옥 보호에 엄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온돌 시스템은 기존 구조를 훼손하지 않으니까 승인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박준호 씨는 노트북으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할머니 집의 바닥 구조를 그렸어요. 여기 기존 대리석 바닥이 있죠. 이 위에 특수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배치합니다. 파이프는 한국에서 수입한 고효율 제품을 쓸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 위에 열전 도율이 좋은 시멘트를 얇게 펴 바르고 마지막으로 마감재를 깝니다. 마감재는 어떤 걸 쓸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취향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박준호 씨가 대답했어요. 원래 대리석 느낌을 살리고 싶으시면 세라믹 타일을 쓸 수 있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원하시면 원목 마루를 깔 수도 있어요. 둘 다 온돌과 잘 맞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원목이 좋겠구나. 따뜻한 느낌이 나잖니. 박준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원목은 촉감도 좋고 온돌과 궁합이 잘 맞아요. 다음 주 박준호 씨는 상세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할머니 집의 모든 방이 3D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실, 침실, 화장실 모두 온돌이 들어갑니다. 주방은 할머니께서 오래 서 계시니까 특히 신경을 썼어요. 박준호 씨는 온도 조절 시스템도 설명했습니다. 각 방마다 독립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 주로 계시는 침실과 거실은 조금 더 따뜻하게, 다른 공간은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죠.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박준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온돌 기술은 현대화되어 있어요. IoT 기술과 결합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차례였습니다. 박준호 씨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설계도 안전성 검토서, 에너지 효율 계산서, 그리고 문화재 보호 준수 확인서까지요. 서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슈타른베르크 시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바닥 난방이요? 이런 오래된 집에요? 처음 보는 케이스네요. 심사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서를 받아오라는 거였죠. 박준호 씨와 저는 뮌헨의 바이에른 문화재청을 찾아갔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전통 가옥에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다고요? 기존 구조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기존 구조를 전혀 훼손하지 않습니다. 바닥 위에 얇게 설치하는 방식이라 목재 빔이나 기둥에 손을 대지 않아요. 외관도 변경하지 않고요. 오히려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나쁘지 않네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TV 안전 검사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 증명서를 가져오면 승인해드리죠. TV 안전 검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말했어요. TV 검사는 시공 후에 하는 건데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게 문제네요. 루카스 씨, 이건 제가 해결해 볼게요. 제 인맥을 동원해서 사전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준호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TV 엔지니어 친구가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설계도를 검토해 줬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정식 검사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박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재청에 TV 친구의 기술 검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승인이 나올 거예요. 정말로 일주일 후 승인이 났습니다. 시청에서 건축 허가증을 발급해줬어요. 저는 허가증을 받아들고 박준호 씨와 악수했습니다. 해냈어요. 드디어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재료를 구입할 차례였습니다. 박준호 씨가 말했어요. 보일러와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독일 제품도 있지만 한국 제품이 효율이 더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박준호 씨는 한국의 난방기기 제조사에 연락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였는데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며 특별 가격을 제시해줬습니다. 보일러는 항공 화물로 일주일이면 도착한다고 했어요. 파이프와 단열재는 독일 현지에서 구할 수 있었죠. 박준호 씨는 신뢰할 수 있는 자재상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용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 회사의 할인 덕분에 총 비용이 12,000유로로 줄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합쳐서 8,000유로를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4,000유로는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빌렸어요. 부모님도 할머니를 위한 일이라니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루카스, 내가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한다니 아빠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공 날짜를 정했어요. 10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끝내야 했거든요. 박준호 씨는 시공팀을 꾸렸습니다. 독일인 기술자 2명과 한국인 배관 전문가 1명이었어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돼요.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할머니는 우리 집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알았어, 루카스. 정말 이날이 올 줄 몰랐구나. 저는 들뜬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할머니께 한국의 따뜻함을 선물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월 넷째 주 월요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셨고 저와 박준호 씨 그리고 시공팀이 할머니 댁에 모였어요. 트럭에는 한국에서 온 보일러와 각종 자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첫날은 기존 가구들을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장롱과 식탁, 소파 등을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옮겼어요. 100년 된 가구들이라 다루기 조심스러웠죠.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바닥 작업에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독일인 기술자 요한과 마르쿠스가 바닥 상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경력의 베테랑들이었어요. 한국인 배관 전문가 이상훈 씨도 함께 작업했죠. 이상훈 씨는 독일에서 10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바닥 청소와 정리였습니다. 오래된 먼지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어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바닥이 깨끗해야 단열재가 제대로 밀착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청소를 마치고 단열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단열재였어요. 두께가 3cm밖에 안 됐는데 단열 효과는 일반 단열재의 2배라고 했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의 결정체예요. 우주 산업에도 쓰이는 소재입니다. 박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단열재를 바닥 전체에 깔았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정교하게 작업해야 했거든요. 마르쿠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단열재 정말 좋네요. 독일 제품보다 훨씬 얇은데 성능이 뛰어나요. 세 번째 날부터 온수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이상훈 씨가 주도적으로 작업했어요.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배치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온돌은 파이프 배치가 생명입니다. 열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정교하게 깔아야 해요. 이상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파이프 간격은 15cm였습니다. 너무 넓으면 온도 편차가 생기고 너무 좁으면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이상훈 씨는 레이저 측정기로 정확하게 간격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실 한쪽 모서리에 예상치 못한 배수관이 있었던 거예요. 설계도에는 없던 거였죠. 요한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파이프를 이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박준호 씨와 이상훈 씨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1시간 정도 논의한 끝에 해결책을 찾았어요. 파이프 경로를 수정해서 배수관을 피해가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씨가 말했습니다. 경로가 조금 길어지지만 온도 효율은 유지할 수 있어요. 수정된 설계대로 다시 작업했습니다. 하루가 더 지연됐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박준호 씨가 저를 위로했어요. 공사는 원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죠. 파이프 설치가 끝나고 수압 테스트를 했습니다. 파이프에 물을 가득 채우고 24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누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다행히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누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집 프리다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슈타른베르크 건축위원회 위원입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 거죠? 프리다 부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허가는 받았어요. 프리다 부인이 허가증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전통 가옥의 외관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 소음도 문제예요. 주말에는 공사하면 안 돼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미 일정이 빠듯한데 주말까지 쉬어야 한다니요. 박준호 씨가 프리다 부인을 설득했어요.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외관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소음도 최소화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쉬겠습니다. 프리다 부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독일에서 공사하는 게 쉽지 않죠. 규정도 많고 이웃들도 까다롭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이프 위에 특수 시멘트를 부었어요. 이 시멘트는 열전 도율이 높은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파이프의 열을 바닥 전체로 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마르쿠스가 시멘트를 정성스럽게 펴 발랐습니다. 시멘트가 마르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보일러를 설치했어요. 보일러실은 지하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콤팩트한 보일러가 딱 맞았습니다. 이상훈 씨가 배관을 연결하고 전기 배선도 했죠. 보일러 작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스위치를 켰더니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작동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게 디스플레이에 표시됐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바닥에 온수를 보낼 수 있어요. 이상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TV에서 중간 점검을 나온 거예요. 원래 최종 점검만 하기로 했는데 이웃의 민원 때문에 중간 점검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검사관은 엄격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모든 걸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단열재, 파이프 배치, 보일러 설치, 전기 안전까지요. 1시간 넘게 검사하더니 말했습니다. 보일러실에 소화기가 없네요. 화재 안전 규정상 필수입니다. 그리고 환기구도 기준에 맞지 않아요. 박준호 씨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소화기는 내일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환기구는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검사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줬고 박준호 씨는 메모했어요. 이틀 후 소화기를 설치하고 환기구를 수정했습니다. 검사관이 다시 와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최종 검사 때 다시 보겠습니다. 시멘트가 완전히 마르고 원목 마루를 깔 차례였습니다. 할머니가 선택한 떡갈나무 마루였어요. 따뜻한 색감의 아름다운 나무였죠. 요한과 마르쿠스가 정성스럽게 마루를 깔았습니다. 마루를 깔면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재가 부족한 거예요. 계산 착오로 5제곱미터 정도 모자랐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같은 제품을 다시 주문하면 일주일 걸려요. 공사가 또 지연되겠네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할머니께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요. 박준호 씨가 여기저기 전화를 걸더니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뮌헨에 다른 자재상의 재고가 있대요. 오늘 당장 가져올 수 있어요. 박준호 씨와 제가 직접 트럭을 렌트해서 자재를 가져왔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었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공사는 항상 이래요.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고 또 생기고 또 해결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완성됩니다.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마루를 다 깔고 마지막 마감 작업에 들어갔어요. 벽과 바닥 사이 몰딩을 달고 문턱을 조정하고 온도 조절기를 설치했습니다. 비용도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수관 문제, 추가 안전 설비, 부족한 자재 때문이었죠. 최종 비용은 14,000유로가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시 2,000유로를 더 빌려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 없었죠.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일이잖니. 우리가 도와줄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11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어요. 3주 반이 걸렸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늦어졌지만 완성은 됐습니다. 이제 최종 TV 검사만 남았어요. 검사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전기 안전, 가스 안전, 수압, 온도 제어 시스템 등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죠. 마지막으로 실제 작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일러를 켜고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지 확인했어요. 바닥 온도가 올라가는 걸 적외선 카메라로 측정했습니다. 검사관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입니다.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검사관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저와 박준호 씨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할머니를 모셔올 차례였습니다. TV 검사를 통과한 다음 날 저는 집을 완전히 청소했습니다. 공사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가구들을 원래 자리로 옮겼어요. 박준호 씨와 시공팀도 함께 도와줬습니다. 새로 깔린 떡갈나무 마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따뜻한 갈색 톤이 거실 전체를 포근하게 만들어줬어요. 오래된 대리석 바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요한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제 집에도 하고 싶어질 정도예요. 박준호 씨는 저에게 온도 조절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벽에 설치된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서 각 방의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할머니 침실은 22도, 거실은 21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화장실은 23도로 하면 좋아요. 스마트폰 앱도 설치했습니다. 외출 중에도 원격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1시간 전에 온도를 높이도록 설정할 수도 있었죠. 이건 정말 첨단 기술이네요.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온돌 기술을 수천 년간 발전시켜 왔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이 만난 거죠. 이제 이 기술이 독일에서도 증명됐습니다. 보일러실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산 콤팩트 보일러는 독일 제품보다 훨씬 작았어요. 벽에 걸려있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이상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정말 뛰어나요. 독일 어급 에너지 등급을 받았어요. 난방비 절감 효과도 설명해줬습니다. 기존 라디에이터 난방보다 약 30% 절약된다고 했어요. 온돌은 복사열로 난방하니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할머니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모셔올 시간이 됐습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다 챙겨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루카스, 정말 다 됐니? 할머니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질문하셨어요. 바닥이 정말 따뜻할까? 마루는 예쁘게 나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건 아니니? 제가 하나하나 대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의 따뜻함을 다시 설명해드렸어요. 할머니도 곧 그 따뜻함을 느끼실 거예요.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 씨와 시공팀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레타 부인 환영합니다. 집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는 순간 멈춰 섰어요. 눈이 커지셨죠. 어머, 따뜻해. 정말 따뜻해.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으셨어요. 맨발로 따뜻한 나무 마루를 밟으실 때마다 감탄사를 내셨습니다. 오, 세상에. 이게 정말 내 집이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어?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런 집은 처음이야. 차가운 바닥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바닥이 있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호 씨가 온도 조절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인, 여기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은 21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더 따뜻하게 하고 싶으시면 올리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조절기를 신기하게 만져보셨어요. 침실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침실 바닥도 따뜻했죠. 할머니는 침대에 앉으셔서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셨어요. 루카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이게 꿈이니 생시니.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화장실도 보여드렸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가장 따뜻했어요. 23도로 설정해뒀거든요. 할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맨발을 대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이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겠어. 바닥이 따뜻하니까 말이야.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계실 때도 발이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주방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며 따뜻함을 확인하셨습니다. 요리할 때도 편하겠구나. 발이 시리지 않으니까. 박준호 씨가 사용 설명서를 드렸습니다. 독일어로 자세히 작성된 매뉴얼이었어요. 보일러 사용법, 온도 조절 방법, 유지보수 방법 등이 담겨 있었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24시간 내에 달려오겠습니다. 박준호 씨가 약속했습니다. 시공팀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한과 마르쿠스도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부인 건강하세요. 이 온돌이 부인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상훈 씨는 할머니께 한국식으로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도 고맙다며 이상훈 씨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모두가 떠나고 저와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곧 편안해 하셨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앉아도 전혀 춥지 않구나. 신기해. 저는 할머니께 한국 이야기를 더 들려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바닥에서 자는 문화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관심 있게 들으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지혜로운 나라구나.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을 만들었어. 밤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침실로 가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침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루카스, 오늘 밤이 정말 기대돼. 얼마나 편하게 잘 수 있을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셨어요. 루카스, 나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뭔가 고장났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루카스. 고장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말이야. 평생 이렇게 편하게 잔 적이 없어. 꼭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점심때 갈게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래, 오늘 점심은 내가 차려줄게. 따뜻한 주방에서 요리하니까 힘도 나는구나. 할머니 댁을 다시 방문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점심 식사 초대를 받고 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표정이 밝아지셨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루카스, 어서 와. 점심 준비 다 됐어.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슬리퍼를 신지 않으셨어요. 맨발이셨죠. 할머니, 슬리퍼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이제 필요 없어. 바닥이 따뜻하니까 맨발로 다니는 게 훨씬 편해. 너도 신발 벗고 맨발로 다녀봐. 정말 좋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들이 있었어요. 슈니첼과 감자 샐러드, 그리고 할머니 특제 사과 케이크까지요. 식사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루카스,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 관절염이 좋아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파.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편해.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제가 기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도 놀랄 거야. 다음 주 정기 검진인데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구나. 식사 후 거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앉으셨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니까 정말 편해. 소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허리도 덜 아프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할머니, 한국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가족들이 바닥에 둘러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주말 박준호 씨가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 사후 관리 차원이었어요. 보일러 상태를 점검하고 온도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했죠. 부인,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박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완벽해요,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한 집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박준호 씨도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저도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슈나이더 박사님이었는데 할머니를 10년 넘게 봐온 분이셨죠. 검진을 마치고 슈나이더 박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레타 부인,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관절염 수치가 현저히 좋아졌어요. 염증 수치도 떨어졌고요.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할머니가 웃으며 저를 가리키셨어요. 우리 손자가 집에 온도를 설치해줬어요. 한국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슈나이더 박사님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온돌이요? 바닥 난방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복사열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에게는 따뜻한 환경이 중요하죠.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박사님은 저에게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설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흥미롭네요. 이런 기술이 독일 고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월이 됐습니다. 독일의 본격적인 겨울이었죠. 밖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지만 할머니 댁안은 포근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얇은 스웨터만 입고 지내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루카스, 이웃 카타리나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깜짝 놀랐어. 바닥이 따뜻하다고 신기해하더라. 자기 집에도 설치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 이웃들의 관심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이웃 프란츠 아저씨가 방문하셨대요. 그분도 온도를 체험하고는 감탄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댁은 점점 마을의 명소가 되어갔어요. 박준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좋은 신호네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체험해본 사람들이 제일 확실한 증인이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삼촌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할머니는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친척들도 온돌에 놀랐습니다. 삼촌이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정말 따뜻하네요.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모두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독일 가정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루카스 덕분이야. 한국에서 배운 걸 나한테 선물해 준 거지. 여러분도 한국 문화의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루카스, 내가 어머니께 큰 선물을 했구나. 우리 가족 모두 감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맨발로 집안을 걸으시고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시고 주방에서 요리도 더 자주 하셨습니다. 관절염 약도 복용량이 줄었대요. 1월 어느 날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루카스, 내일 지역 신문 기자가 온대. 우리 집 온돌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는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신문 기사요? 다음 날 기자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는데 온돌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와 저를 인터뷰하고 박준호 씨와도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죠.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온돌로 새 삶을 얻은 80세 할머니라는 제목이었어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온돌 설치 과정, 관절염 개선 효과,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박준호 씨에게 문의 전화가 쇄도했어요. 할머니 댁에도 구경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주말마다 두세 가족씩 방문을 받기로 했어요. 방문객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정말 바닥이 따뜻하네요. 신기해요. 우리 집에도 할 수 있을까요? 박준호 씨는 명함을 나눠주며 상담을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한국의 온돌이에요. 수천 년 전통이 있는 난방 방식이죠. 우리 손자가 한국에서 배워와서 나한테 선물해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2월이 되었습니다. 독일 겨울의 가장 추운 시기였지만 할머니는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더 이상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집이 천국 같다고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따뜻한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루카스, 너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해.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사는 건 처음이야.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한국에서 배운 걸 할머니께 나눌 수 있어서요. 우리 둘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3월이 되자 슈타른베르크에서는 온돌이 화제였습니다. 박준호 씨에게 문의가 계속 들어왔고 실제 계약도 여러 건 성사됐어요. 할머니 댁이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된 거죠. 박준호 씨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루카스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할머니 덕분에 독일에서 한국 온돌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미 5집과 계약했고 상담 대기자가 20명이 넘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박준호 씨야말로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박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과죠. 한국 기술과 독일 장인 정신이 만났으니까요. 4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뮌헨의 한 대형 실버타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실버타운 시설 책임자가 박준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관절염을 앓고 있어요. 온돌이 정말 도움이 된다면 전체 건물의 설치를 고려하고 싶습니다. 박준호 씨는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말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실버타운 전체면 100가구가 넘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한국 본사에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전문가 팀이 왔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과 영업팀이었죠. 그들은 실버타운을 방문해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저와 할머니도 초대받아 같이 갔어요. 실버타운 책임자가 할머니께 질문했습니다. 그레타 부인, 실제로 온돌이 관절염에 도움이 됐나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고통이 없어요. 약도 줄였고요. 이 어르신들도 분명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한국 팀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온돌의 역사, 과학적 원리, 건강 효과, 에너지 효율성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실버타운 측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5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실버타운 전체에 온돌을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이 소식은 독일 복지업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실버타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대학 졸업 논문 주제로 온돌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온돌 기술의 독일 적용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할머니 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논문 발표회에 박준호 씨와 할머니도 오셨어요. 할머니는 제 발표를 자랑스럽게 들으셨습니다. 교수님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에요. 문화 간 소통이고 인간을 위한 공학이에요. 훌륭한 연구입니다. 6월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왔습니다. 한국 온돌이 독일 고령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머니 댁을 촬영하고 저와 박준호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7월에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꽤 높았대요. 방송 후 박준호 씨에게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함부르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전역에서였죠. 박준호 씨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독 온돌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도 졸업 후 이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제 전공인 기계공학 지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9월 뮌헨에서 한독 주거 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독일 건축가들과 한국 온돌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할머니 댁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은 열띤 반응을 보였어요. 한 독일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난방을 공기를 데우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바닥을 데우는 발상의 전환을 했죠.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화 담당관이 박준호 씨를 만나러 왔어요. 온돌이 독일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훌륭한 매개가 되고 있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0월 할머니 댁에 온돌이 설치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박준호 씨와 시공팀, 이웃 주민들, 그리고 온돌을 설치한 다른 가정들까지 초대했습니다. 할머니가 모두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1년 전만 해도 나는 겨울이 무서웠어요. 추운 집에서 관절염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집이 따뜻하고 편안해요. 건강도 좋아졌고요. 이 모든 게 우리 손자 루카스와 박 선생님, 그리고 한국 기술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준호 씨도 말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독일에 한국 온돌을 보급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죠. 루카스 씨의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효심이 기술을 움직인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둘이서 따뜻한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포근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루카스, 너는 내게 집만 따뜻하게 해준 게 아니야. 내 마음도 따뜻하게 해줬어. 8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저도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배웠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이 할머니께 도움이 돼서 정말 기뻐요.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할머니 댁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독일 전통 방식이 아니라 한국식으로요. 할아버지의 빈자리는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말했어요.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서로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한국 문화가 우리 가족을 더 친밀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이었고 가족을 이어주는 매개였으며 문화를 전하는 달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준호 씨의 회사는 이미 독일 전역에서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식으로 입사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맨발로 집안을 걷고 바닥에서 요가도 하시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차 모임도 하셨어요. 관절염 약은 거의 안 드셔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죠.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나는 참 행운아야. 너 같은 손자를 뒀으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가 있다는 것도 행운이지. 따뜻함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행운이에요. 할머니가 있어서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도를 경험할 수 있어서요.
이 모든 게 연결돼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어요.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 집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집에서 편안한 겨울을 보내셨고 이제 활기차게 봄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할머니가 정원을 가꾸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한국의 온돌이 할머니께 새로운 삶을 선물한 거였습니다. 박준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루카스, 오늘 베를린시 복지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 전체 노인 복지시설에 온돌 도입을 검토하고 싶대요. 이제 한국 온돌이 독일 공공정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작은 효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한국 문화가 독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할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할머니, 온돌이 이제 독일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루카스. 이건 사랑의 힘이야. 내가 나를 사랑했고 한국 사람들이 따뜻함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국경을 넘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날 밤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온돌을 만든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서울을 다시 방문해서 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집, 한국의 지혜로운 기술, 그리고 국경을 넘은 사랑. 이것이 저와 할머니 그리고 온돌이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